엄마, 이 박스들은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민호와 지연이 현관에 서서 멍하니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가구들로 가득했던 집이 지금은 포장 박스 몇 개만 남아 있었죠. 소파도 식탁도 TV도 전부 사라졌어요.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들도 다 떼어냈고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싱가포르에서 막 돌아온 그들의 얼굴은 여행으로 그을린 햇볕 자국이 선명했어요. 아이들은 여행 가방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사는 올해 72 된 오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35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때부터 시장통에서 분식집을 하면서 아들 하나를 키웠죠. 37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육수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님들이 여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 손으로 아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 아파트까지 마련했으니까요. 민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방학만 되면 분식집 일을 도와줬어요. 손님들한테 물수건도 돌리고 우리 분식집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민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며느리 지연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뒀어요.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곱게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분식집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했던 말도 기억나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나서 민호가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어때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고 분식집 일도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분식집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손주들 지우와 서연이가 할머니 하면서 따라다닐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 보내고 내가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연의 말투가 달라지기 청소는 끝나셨어요? 오늘 제 친구들이 오거든요. 어머니, 저녁은 6시 정각에 차려주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니까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싱크대를 유심히 살피더라고요. 어머니, 기름기가 아직 남아있네요.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37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설거지를 얼마나 했는데 그런 말을 듣다니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명절 때 분식집에서 하던 방식으로 떡볶이를 만들어줬어요. 손주들이 좋아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지연이 한 입 먹더니 표정을 찌푸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음식은 좀.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런 시장 냄새가 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만들어 온 음식이, 그 음식으로 아들을 키우고 이 집까지 마련한 그 음식이 그녀에게는 이런 음식이었던 거죠. 그 순간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37년간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이 떡볶이 맛변하지 그 떡볶이가 말이에요. 민호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눈치만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 아들은 이제 내 편이 아니구나. 그는 이제 지연의 남편일 뿐이구나.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어요. 분식집 할 때 몸에 밴 습관이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지우는 김밥을 좋아하고 서연이는 주먹밥을 좋아했거든요. 그걸 예쁘게 싸서 식탁에 올려놓고 아침밥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오전 10시쯤 되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완전히 쉬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시장통 지인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서 일주일에 사흘씩 일을 했거든요. 분식집을 정리하긴 했지만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하는 게 익숙했고 또 제 돈도 필요했으니까요. 오후 4시쯤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전쟁이었습니다. 지우와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간식을 준비해야 했고 저녁 6시 정각까지 밥상을 차려야 했죠. 지연은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5분만 늦어도 표정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학원 가기 전에 꼭 밥을 먹어야 해요. 시간 맞춰주세요. 네, 알았다고 했습니다. 37년간 장사하면서 시간 지키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손님들한테 10분만 정확히 10분 안에 음식을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지연은 늘 뭔가 불만족스러워 했어요. 어머니, 이 나물은 너무 짜요. 어머니, 생선은 이렇게 굽는 요즘 애들은 이런 반찬 안 먹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메뉴들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연어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그릴에 구운 닭가슴살. 저는 평생 분식집을 했지 양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72 먹은 할머니가 스마트폰 들고 파스타 삶는 법을 검색하고 있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연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난리가 났죠.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니까 집 정말 깨끗하게 해주세요. 화장실도 꼼꼼히 닦으시고요. 저는 새벽부터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유리창도 닦고 바닥도 걸레질하고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까지 칫솔로 문질렀어요. 무릎이 아파서 중간중간 쉬면서 했지만 어떻게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지연의 친구들이 왔어요. 젊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들 4명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담았죠. 정성스럽게 사과도 꽃 모양으로 깎고 포도도 한 알 한 알 씻어서 담았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조용히 거실로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들은 대화가 제 심장을 멈추게 너네 집 진짜 깨끗하다. 누가 청소해? 아, 시어머니가 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그때 지연이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뭐, 가사 도우미.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과일 접시를 내려놓을 때 포크가 덜컥 소리를 냈어요. 지연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났어요. 가사도우미. 제가 이 집에서 그런 존재였구나. 37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손님들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렸던 제가 이제는 며느리의 가사도우미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뭐 하시던 분이야? 지연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장사 좀 하셨대요. 그냥 시장에서 장사 좀. 제가 37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손 터져가며 허리 휘어가며 일한 게 그녀에게는 그냥 시장에서 장사 좀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민호를 대학 보냈고 이 아파트를 샀는데 말이에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지연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과일 깎느라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다음부턴 사과를 이렇게 복잡하게 깎지 마세요. 요즘은 그냥 네모나게 자르는 게 트렌드거든요. 트렌드. 제가 평생 손님들한테 정성껏 과일 깎아드린 게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분식집을 왜 정리한 걸까? 그곳에서는 적어도 사장님이었는데, 손님들이 사장님 하면서 웃어줬는데, 여기서는 가사도우미고 시장에서 장사 좀 한 사람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학교 가기 전에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도시락은 안 싸주셨어요? 제가 깜빡했던 겁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아침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미안해, 지우야. 할머니가 깜빡했네. 그런데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깜빡하실 수가 있어요? 애가 학교에서 뭘 먹고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할 거면 제대로 하시든가. 할 거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고용된 사람도 아니고 돈 받고 일하는 가정부도 아니에요. 이 집에 사는 가족인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죠? 가정부라면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을 텐데 저는 뭐죠?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무릎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37년간 분식집에서 서서 일했던 무릎이었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시큰거렸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참다가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됐고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저는 평생 큰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쯤 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더 늦으면 인공관절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한대. 민호가 고개를 들더니 물었어요. 수술이요? 언제요? 다음 주 수요일이래. 그때 옆에서 지연이 다음 주 수요일이요? 그때 제가 병원 갈 날인데. 제가 병원 간다는데 왜 지연 병원 일정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연 씨, 제가 수술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제가 피부과 예약이 있거든요. 몇 달 전에 잡은 건데. 어머니가 다른 날로 바꾸시면 안 돼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술 날짜를 피부과 예약 때문에 바꾸라는 거였어요.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지연을 번갈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병원에 물어볼게요.
결국 수술 날짜를 일주일 미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무릎은 더 아팠지만 참았어요. 우리 며느리 피부과 예약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수술 날이 왔습니다. 새벽 6시에 병원에 가야 했어요. 전날 밤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내일 같이 가줄 수 있니? 엄마, 내일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택시 타고 가시면 수술인데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이번 프로젝트 팀장이라서 빠질 수가 없어요. 수술 끝나면 바로 갈게요. 지연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혼자 갔습니다. 72 먹은 노인이 무릎 수술을 받으러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간 거죠.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릴 때 옆 침대 할머니 가족이 보였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5명이 왔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할머니, 수술 끝나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간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어요.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수술이 처음이었고 마취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술실로 들어갈 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민호가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취가 들어갈 때 눈물이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잠드실 거예요 라고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실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수술이 끝난 지 2시간쯤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무릎이 묵직하고 아팠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침대 옆 테이블에 물병이 없었죠. 간호사를 불러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물을 따라주면서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오후 6시가 돼서야 왔습니다. 회의가 길어졌다고 했어요. 지연은 오지 않았고요. 엄마, 수술 잘 됐어요? 응, 잘 됐어.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 저 회사 일 때문에 좀 급해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래. 민호는 10분도 안 돼서 나가버렸습니다. 병실에 다시 혼자 남았어요. 옆 침대 할머니 가족은 여전히 시끌벅적하게 웃으며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직접 싸온 도시락을 할머니 입에 떠먹여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병원 식판에 놓인 미역국을 혼자 떠먹었어요. 손이 떨려서 국물을 흘렸지만 닦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37년간 아들을 위해 매일 밥을 차려줬는데 정작 제가 수술받은 날은 혼자 병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무릎이 아프기도 했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가족에게 뭐지? 정말 가족이 맞나? 퇴원 날도 혼자였습니다. 민호가 회사에서 못 빠진다고 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것도 힘들었어요. 무릎에 붕대를 감고 목발을 짚고 있었으니까요.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지연은 어디 나간 것 같았어요. 거실 테이블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셨어요? 저 친구 만나고 와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드세요. 반찬이 있으니 알아서 먹으라는 얘기였죠. 무릎 수술하고 퇴원한 사람한테요. 저는 그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수술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릎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죠. 집안일은 누군가 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무릎이 욱신거려서 일찍 눕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실에서 민호와 지연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무릎 수술하셔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알죠.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래도 좀 더 기다려줘야지. 우리 엄마 나이가 72이야.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점점 힘들어요. 무슨 소리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저희 친구들 봐요. 다들 시부모님이랑 따로 살잖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같이 살아요? 그리고 솔직히 불편한 것도 많고요. 불편하다니? 어머니가 계시면 제가 친구들도 마음 편히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뭐? 지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분식집 하셨잖아요.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안 좋아? 지우가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 분식집 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솔직히 좀 창피해요. 저희가 사는 이 아파트는 강남인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37년간 피땀 흘려 일한 분식집이 손주 교육에 안 좋다니. 그게 창피하다니. 민호가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여보도 알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경쟁적인데. 지우가 중학교 가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 돈으로 나 키우고 이 집도 샀는데. 그건 감사하죠. 근데 그거랑 이건 별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요양원은 어때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요양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어머니도 거기서 같은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실 수 있고 어머니도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눈치. 내가 이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구나. 며느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여보, 우리한테도 우리 인생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는 못 살아요. 알았어. 생각해 본다니까. 그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요양원.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출신이라 창피하다는 며느리. 생각해보겠다는 아들. 2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걸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열심히 키웠고 며느리한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손주들도 정성껏 돌봤는데
내가 분식집을 한 게 잘못인가? 그 돈으로 이 집을 샀는데 새벽 4시쯤 됐을 때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요양원으로 보내질 거라고. 아니, 그 전에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라고.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앱을 깔았어요. 처음 써보는 앱이라 익숙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명의였어요. 민호 결혼할 때 아들 명의로 해주려고 했는데 민호가 엄마 명의로 해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라고 해서 제 이름으로 해뒀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유가 될 줄은요. 낮에 지연이 외출하면 저는 조용히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시세도 알아봤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다른 지역도 알아봤습니다. 창원을 떠나고 싶었어요. 여기서는 어딜 가든 아는 사람들을 만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찾은 게 통영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동네. 관광객들이 많아서 낯선 사람이 와도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어요. 통영 부동산 사이트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 봤습니다. 작은 주택들을 보면서 상상했어요. 저기서 혼자 살면 어떨까? 아무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떨까? 그러던 어느 날 적당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2층 주택이었어요. 1층은 작은 가게로 쓸 수 있고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가격도 제가 감당할 만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챕터 5 마지막 방아쇠. 제 계획이 구체화되던 그 무렵 민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달 말에 싱가포르로 가족여행 가려고 해요. 포크를 든 손이 멈췄어요. 그래, 좋겠다. 사흘 정도 다녀올 거예요. 아이들도 방학이고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같이 가는 거니?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민호와 지연이 눈빛을 교환하더니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다녀오려고요. 가족여행. 저희끼리. 그 두 단어가 심장에 꽂혔습니다. 가족여행이면 나도 가족 아니니? 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는 비행기도 처음이시잖아요. 오래 앉아 계시면 무릎도 아프실 거고요. 무릎은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았어. 그래도 해외는 좀 엄마한테 힘들 것 같아서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싱가포르가 되게 더워요. 습하기도 하고요. 어머니 연세에는 힘드실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나아요. 아이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우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서연이는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족여행에서 빠진다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던 거죠. 그럼 나는 집에서 뭐하고? 집 지키시면 되죠. 화분도 물 주시고요. 집 지키는 사람, 화분에 물 주는 사람. 제가 이 집에서 그런 존재였구나. 목구멍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잘 다녀와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가족여행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년 넘게 아들을 키우면서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분식집 문을 닫을 수 없었으니까요. 민호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 아이랑 여행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가족여행을 간다면서 저를 빼고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20년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여전히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여행짐을 쌌어요. 거실에 캐리어가 4개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저는 5번째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집 좀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 해놨으니까 드시고요. 그래, 알았어. 아, 그리고 화분 물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거실에 있는 몬스테라는 이틀에 한 번, 베란다 다육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요. 화분, 화분 물 주는 것만 잊지 말라는 거였죠. 제가 없는 동안 걱정하는 건 화분이었습니다. 여행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민호 가족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문 앞까지 따라 나가서 그들을 봤어요. 잘 다녀와라. 엄마, 집 잘 부탁해요. 전화 드릴게요. 아이들은 할머니, 다녀올게요라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거울 보면서 립스틱만 고치고 있었고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을 둘러봤어요. 이렇게 넓은 집이었나 싶을 정도로 공허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소파, 식탁, TV.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2해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오순자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통영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저번에 문의드렸던 바닷가 주택이요. 아직 안 팔렸나요? 아, 네. 아직 있습니다. 계약하고 싶어요. 언제 내려가면 될까요? 내일 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창원 시내 부동산으로 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어떤 집이신데요? 강남 아파트 32평이요. 금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남자가 놀란 표호로 저를 봤어요. 금매요? 혹시 무슨 사정이? 제 사정이니까 상관없어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나요? 강남 아파트면 인기가 많은 단지라. 시세보다 조금만 낮추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어머님,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질문에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요. 제가 알아서 해요. 72해를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동산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새벽 KTX를 타고 통영으로 내려갔습니다. 민호한테는 시장통 친구 집에 간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어차피 확인도 안 할 거였지만요. 통영역에 내리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짭조름하고 비린 냄새. 분식집 할 때 시장에서 맡던 냄새와는 달랐어요. 이 냄새는 자유의 냄새 같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차로 마중 나왔어요. 중년 여자분이었는데 인상이 푸근했죠. 어머님, 어서 오세요. 집 보러 가실까요? 네, 부탁합니다. 차로 10분쯤 가니 바닷가 마을이 나왔어요. 작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골목마다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도 보였고요. 저기가 집이에요. 부동산 사장이 가리킨 곳은 파란 대문이 있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집이었어요. 1층 입구에는 작은 간판을 달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텅 빈 가게가 보였죠. 전 주인이 카페를 했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내놓으신 거예요. 1층은 가게로 쓰시고 2층은 주거용으로 쓰시면 돼요. 2층으로 올라가니 작은 방 2개와 거실, 부엌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도 들렸고요. 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좋아요. 계약 진행할까요? 네, 해주세요. 그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창원 아파트는 사흘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그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금매로 나왔다고 해서 시세보다 싸게 샀다면서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감사합니다. 젊은 부부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행복했냐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한 제가 안쓰러웠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창원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민호네 가족은 모레 돌아온다고 했죠. 그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그날 밤부터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사실 제 물건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분식집 시절 단골 손님들이 보내준 편지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제 옷은 구석에 몇 벌 걸려 있을 뿐이었어요. 대부분 지연과 아이들 옷이었죠. 제 방도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고 창문도 제일 작았어요. 20년간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싶으니 씁쓸했습니다. 제일 아까운 건 손주들이었어요. 지우와 서연이의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할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저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이사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모레 새벽 6시에 와주실 수 있나요? 새벽 6시요? 좀 이르신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박스도 다 쌌고 이사짐 센터도 예약했고 통영집도 계약했고요.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습니다.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내일 오후 3시쯤 도착해요.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갈게요. 알았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면 저는 이미 통영으로 떠난 후겠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박스로 가득한 집. 가구들은 대부분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통영 집에는 이미 가구가 있었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것을 사고 싶었거든요. 냉장고에는 지연이 해놓은 반찬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다 버렸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하나씩 털어 넣으면서 묘한 쾌감이 들었어요. 이제 누가 만든 음식 먹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제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되니까요. 식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이었어요. 분식집 앞에서 찍은 거였죠. 민호가 제 앞치마를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민호가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그 전부터?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민호의 인생에서 보조 역할이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주인공은 항상 민호였고 저는 그저 뒷받침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져가지 않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과거는 여기 두고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박스들을 현관 쪽으로 옮겨놓고 이사짐 센터가 찾기 쉽게 배치했습니다. 6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전부예요? 네, 이게 다예요.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오래 살았는데도 제 거는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아저씨들이 박스를 옮기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20년간 살았던 공간. 하지만 제 공간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다 싫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출발할까요?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렸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녕, 내 인생의 20년. 안녕, 오순자가 아니었던 시간들. 통영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이사짐을 풀고 정리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오후 1시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공항 도착했어요. 2시간 후에 집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면 그들이 텅 빈 집을 보겠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 10분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고 또 왔어요. 10번쯤 울린 후에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이 왜 이래요? 통영이야. 통영요? 거기는 왜요? 그리고 집은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갔어. 이사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여행 간 사이에 이사 갔어. 앞으로 여기서 살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한테 바꿔봐요. 민호가 전화를 넘긴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집은요?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집은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응. 너희 여행 간 사이에 계약했지. 새 주인이 이번 주 금요일에 들어온대. 그때까지 짐 빼야 해. 어머니, 미쳤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그녀는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건 20년간 쌓여온 일이었어요. 미친 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린 거지. 다시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요? 너희도 독립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엄마,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언제 엄마 나가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 들었어. 너희가 거실에서 나 요양원 보내자고 의논하는 거. 분식집 출신이라 창피하다는 것도 다 들었어. 민호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요즘 요양원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요. 내가 원한 적 있니? 내가 요양원 가고 싶다고 한 적 있어? 그건 아니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20년간 참았던 말들을 이제 다 쏟아낼 때였으니까요. 지연 씨, 나는 가정부가 아니야. 37년간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그 집을 샀어. 민호 혼자 키우면서 손 터져가며 허리 휘어가며 모은 돈으로 말이야.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어? 어머니, 저희가 감사하게.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했어? 저녁은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했고?
내가 수술받고 병원에 혼자 있을 때는 왜 아무도 안 왔어? 지연이 할 말을 잃었는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여행. 너희끼리 간다면서 나만 빼고 갔잖아. 가족여행인데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지? 민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늦었어. 엄마, 제발. 민호야, 이제 그만하자. 너도 내 가족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20년간 너희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 좀 살게 해줘. 그럼 집 판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여기 작은 집 하나 샀고 1층에서 분식집 할 거야. 분식집이요? 응. 내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37년 했던 거니까. 어머니, 그 나이에 무슨 장사를.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소리를 들으며 산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아파트 소음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다니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37년간 만들어온 떡볶이. 시장 냄새가 난다던 그 떡볶이. 저는 정성껏 떡을 삶고 양념을 만들고 어묵을 넣었어요. 첫 입을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제야 제 음식을 제 입맛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였어요. 37년간 손님들이 사장님, 이 떡볶이 최고예요 라고 했던 그 맛. 며느리는 이걸 이런 음식이라고 했지만 이게 제 자부심이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2층 방에서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른둘 해를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밤을 보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휴대폰에 민호한테서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 평화를 즐기고 싶었어요. 통영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1층 가게를 정리하고 간판을 달고 분식집을 열 준비를 했죠. 간판에는 순잔의 분식이라고 썼습니다. 37년 만에 다시 제 이름을 내건 가게였어요. 첫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관광객 몇 명이 지나가다 들어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 처음 온 손님에게 떡볶이를 내놓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할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야? 진짜 옛날 떡볶이 맛이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디서 장사하셨어요? 손맛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창원시장 통해서 37년 했습니다. 37년? 어머, 그럼 진짜 베테랑이시네. 여기 떡볶이집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잘 됐다. 그날 그 할머니는 2접시를 더 드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제 내가 먹었던 그 떡볶이 너희도 먹어봐. 진짜 맛있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먼저 단골이 됐고 그 다음에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젊은 커플이 와서 사진을 찍더니 할머니, 여기 분위기 진짜 좋아요.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올리세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부터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순자네 분식 맞죠? SNS에서 봤는데 진짜 맛있다던데요. 2달쯤 지났을 때는 주말이면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37년간 했던 일이니까 손에 익었고 무엇보다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저를 순자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며느리처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뒷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를 존중해 주더라고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여기 진짜 떡볶이 맛집이네요. 친구들한테 소문낼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 이런 음식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주는 사람들. 석 달쯤 지났을 때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전화로 미리 연락이 왔었어요. 엄마, 주말에 혼자 내려가도 될까요? 오너라. 토요일 오후 민호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장사 잘 되시네요. 응, 그럭저럭. 자리 있어요? 저도 떡볶이 먹고 싶은데. 마침 한 테이블이 비었습니다. 민호를 앉히고 떡볶이를 만들어줬어요. 37년간 만들어온 맛. 민호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그 떡볶이. 민호가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 맛이에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그래.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 맛. 민호가 떡볶이를 다 먹을 때까지 저는 카운터에서 일했어요. 손님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계산하고 민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손님이 끊겼어요.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호를 위해 저녁을 차렸어요. 간단하게 김치찌개와 반찬 몇 가지였지만 제 입맛대로 만든 음식이었죠.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응, 좋아. 엄마 얼굴도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얼굴이 밝아졌다니. 그동안 얼마나 어둡게 살았으면 민호가 그걸 알아챘을까요? 민호야,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니? 저희요? 지연이 친정 근처로 이사했어요. 월세인데 괜찮아요. 그래, 잘 됐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민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건지. 제가 직접 집안일 해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연한 거야. 누가 해도 힘든 일이지. 엄마는 그걸 20년 동안 하셨는데 저희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죠. 저는 민호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이제는 너도 알았으니까. 엄마,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같거든. 20년간 너희 엄마로, 너희 할머니로만 살았잖아. 이제는 오순자로 살고 싶어. 엄마, 너도 내 가족이랑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가끔 이렇게 놀러만 와.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올게요. 그래,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민호는 그날 저녁 창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민호가 꼭 안아줬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알아. 잘 가거라. 민호가 떠나고 나서 2층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이른둘 해를 살면서 처음 느끼는 자유였어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함께 응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